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왜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죠? 우린 이제까지 그걸 몰랐어. 이유를 몰랐어. 이제는 온 국민이 실망했구나. 온 국민이 뭐 민주화 진보 의식을 버렸구나. 그렇게 계속해서 떠든 놈들이 있었어. 누구야? 이제 국민은 보수화됐다. 온 국민이 보수화됐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높다. 계속 떠드는 게 누구야? 언론이야. 언론. 예. 언론에서 재벌 미디어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세뇌시키는 거야. 끊임없이 그렇게 세뇌시키는 거라고. 대통령 지지율이 44%가 떨어진 거라는데, 아니,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4, 5명이 박근혜 잘한다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봐. 지금 10명 중에 4, 5명이 박근혜 정치 잘한다 그래? 강원도는 어때? 강원도 사람 10명 중에 4, 5명이 박근혜 잘한다 그래요? 경상도에서 10명이 모이면 4, 5명이 박근혜 잘한다 그래요? 심지어 대구에서도 박근혜 욕을 해. 대구 경북에서도. 대구 경북에서도 박근혜 욕을 해. 사람들이 실제로 모이면.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는 다르게 나와. 그치?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와. 대구 경북은 아직도 60, 70%가 박근혜를 지지한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60, 70%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실제로 대구 경북 정도 가면 한 2명 정도가 박근혜가 뭘 못했냐? 빨갱이 새끼들 몰아내야 막 떠들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조용히 있어. 나머지 사람들 조용히 있고 그 중에 한 2명 정도가 뭐 얼굴 쳐다보고 그 정도야.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 한 40%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요. 지금 박근혜 지지율 10%도 안 나와. 결국은 언론에서 한국 사회가 보수화됐다. 한국 사회는 진보 세력을 싫어한다. 언론이 만든 세뇌야. 언론이 만든 거짓말이야. 설마요. 그렇게 거짓말 할까요? 한다니까? 봤잖아. 세월호 전원 구조. 언론이 거짓말해요. 동시에 짜고. 언론이 동시에 짜고 거짓말했잖아. 세월호 전원 구조. 이석기 변장 도피 중. 다 거짓말이었잖아. 우리 철떡같이 믿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니까? 언론이 거짓말한다는 걸 우리는 몰랐어. 우리는 언론이 거짓말하는 걸 작년까지 몰랐던 거야. 지금도요. 계속해서 지지율 얘기 나오고 이러는데 나는 그 지지율 얘기 나오는 거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봐. 왜? 여러분 우리 국민 중에요. 90% 이상이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아요. 왠지 알아? 자기 본 마음을 들키기 싫어서야. 지금 박근혜를 지지한다라고 당당히 발표하는 사람들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전화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율이 40%씩 50%씩 나오는 거야. 실제로 나는 그래서요. 그렇게 봐요. 정말로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면 응답률이 40, 50% 나와야 되는 거야. 그죠? 지금 여론조사 박근혜 지지율 50% 나온다는 여론조사 응답률 4.4%야. 5%가 안 돼. 국민 95%는 여론조사에 대꾸도 안 해요. 5%만 대답해. 그 5%가 누구야? 박근혜 지지하는 애들이 대답하는 거야. 실제로 내 주변에서요. 박근혜 싫어하는 사람들 여론조사에 대꾸를 안 하는 거야. 왜? 추적할까봐. 계속 텔레비에 나왔잖아. 국정원에서 추적한다고. 국정원에서 사찰한다고 계속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요. 이명박 때는 그래도 여론조사가 10%까지 나왔어. 근데 박근혜가 된 다음에 응답률이 5%대로 완전 떨어졌어. 그 이유가 뭐냐? 집전화로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누가 당당하게 박근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냐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응답률이 4%대야. 그 얘기는 국민의 96%가 대답 안 한다는 얘기야. 95% 이상이. 왜? 박근혜 95%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대답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지지한다고 맘먹고 대답하는 사람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박근혜를 지지하는 게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절반은 박근혜 안 좋아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지? 지금 여론조사가 정말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새누리당을 지지를 많이 하나? 새정치연합 지지하는 사람들 집전화 받는 사람들이 없어. 다 일하느라고
집 전화 받을 시간에 누가 집에서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겠어요. 새정년 지지한 사람들 전화 받을 시간이 없어. 젊은 사람들 전부 다 집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언제 집 전화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냐고. 그지? 잘 생각해봐. 그래서 그 여론조사가 거짓말이라고. 지금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가 내가 볼 때 100% 거짓말이야. 적어도 여론조사가 대통령 지지율? 그거는 여론조사 응답률 20, 30% 나올 때 얘기하는 거야. 응답률이 20, 30%라는 얘기는 뭐냐? 같은 1000명한테 전화하더라도 전화 5000명한테 했다. 5000명한테 전화했는데 1000명이 전화 받으면 응답률 20%야. 2만 명한테 전화해서 1000명이 전화 받았으면 그건 95%의 뜻을 모르는 거야. 95%의 뜻이 표현되지 않은 여론조사야. 그런 건 참고만 해야 되고 자기네들끼리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어야지 공표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여론을 조작해. 그래서 막 박근혜 지지율이 높다? 개뻥치지 말라고 그래. 야, 박근혜랑 사진 찍고 돌아선 사람이 어이 미친년 그런다더라. 누가 봤대? 어머 대통령님 그러면서 같이 사진 찍어놓고 어이 미친년 그러더라는 거야. 사진 찍으면 박근혜 사진 찍으면 박근혜 지지자인 줄 알아? 아니라고. 그냥 SNS에 자랑하려고 찍는 거지. 그거 지지해서 찍는 거 아니라고.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볼 때 왜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한테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언론의 실체를 몰랐어. 언론이 어떻게 거짓말하는지를 몰랐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 이명박 지지율이 높은가? 그래서 이명박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 선거할 때요, 대통령 역대 선거율 중에 투표율이 제일 낮았어. 이명박이 대통령 될 것 같다고 하도 떠들어대니까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해버렸어. 그래서 대통령 투표율이 제일 낮았던 데가 이명박이야. 박근혜 때는 박근혜하고 문재인하고 경쟁을 했잖아. 서로 투표운동을 해가지고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 이명박 때보다 10% 가까이 올랐죠? 10% 가까이 올랐어. 10% 이상이 가까이 더 올랐어. 그러니까 옛날에 정동영 때하고는 정동영이 얻은 표하고 문재인하고 비교해보면 3배쯤 차이 날걸? 정동영이 얻은 표하고 문재인이 얻은 표하고 비교해보면요 2배 이상 차이 날 거예요. 문재인이 2배 이상 얻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멘붕이 온 거야. 어떻게 문재인이 떨어졌냐고. 그런데 여기서 표를 가른 게 50대였어. 50대가 문재인한테 기대했던 답이 이 50대는 보수, 이제 본인들이 진보라기보다 자기를 보수라고 생각해. 난 더 이상 시끄러운 게 싫어. 안정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50대가 문재인이 뭐라 그러는지 들은 거야, 진지하게. 진지하게 들었는데 문재인이 확실한 얘기를 아무것도 안 했어. 왜? 그 다음에 젊은 문재인 지지자들 안철수 얘기만 했어. 안철수가 문재인 선거운동을 해주냐 안 해주냐 이것만 관심이었지 문재인의 공약을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그래서 50대는 차라리 문재인은 공약이 없다. 그런데 박근혜는 경제민주화한다 그랬다. 박근혜 아버지가 사실 계획경제였다. 그렇다면 저거는 어쩌면 할지도 모른다. 박근혜가 약속을 지킨다 그랬거든. 그래서 찍어준 거야. 찍어주고 나서 바로 후회한 거지. 이런 연병. 이렇게 거짓말할지 몰랐던 거야. 이렇게 거짓말할지 몰라가지고 지금 50대가 굉장히 많이 분노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50대는 그래서 지금 50대에서 박근혜 찍었던 사람들이 60% 이상이 등 돌렸어. 50대에서 박근혜 찍었던 사람들이 60%가 등을 돌렸어. 아직 40%는 지지하고 있는데 그 40%가 지지하는 이유는 뭐냐? 혼란스러운 게 싫다. 근데 박근혜가 임기는 맞춰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40%야. 나머지 60%는 굉장히 등 돌렸어. 왜? 이 사람들이 경제 직격탄 맞은 세대거든. 임금 피크제 희생자지. 그 다음에 아파트 샀다가 다 집값은 개똥됐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그 자식들 취업 안 되고 있지. 그래서 50대 60%가 등 돌린 거야. 박근혜를 찍었던, 박근혜를 안 찍은 뭐 45%는 원래 우리 편이었고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의 60%가 등 돌린 거야.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박근혜 반대편이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야권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건지, 어떤 대한민국을 제시할 건지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해. 문재인 대표가 발표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싹 귀에 들어오는 게 없는 거야.
뭔가 이렇게 그 도망갈 구석을 만들어 놓고 하는 얘기로 들리는 거야. 선명한 말을 하기보다, 그러니까 문재인과 새정치연합이 일은 많이 하고 막 떠들긴 많이 해. 근데 도대체 어떤 대한민국, 너희들이 만들려는 대한민국이 뭐냐? 분명하게 표현을 못해. 그래서 지금 이 50대가 반박근혜 마음이야. 그래서 국민 65%가 한 마음으로 박근혜에 대한 반대한 마음이 있어. 국민 65%가. 그런데 국민 65% 중에서 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권의 정책이 없는 거야. 국민들에게 해답으로 제시하는 정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반박근혜 65%가 뭉쳐있어요. 진짜 똘똘 뭉쳐있어,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65%가 야권에게 힘을 몰아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뭔가 부족해. 지금 야권은 서로 집 앞그릇 챙기고 죄 개나 소나 신당 차리고 개나 소나 당 차려갖고 당대당 통합해서 한 자리 더 얻어먹으려고 이런 것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야당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 거야. 지금 새정연이 받는 게 22%, 그 다음에 야권 나머지 진보 정당이 받는 게 다 합쳐야 10%야. 정의당이 받는 게 지금 5%잖아. 노동당, 녹색당 다 갈라진 거 합치면 최대 10%야. 그러면 32%가 그 야당을 지지하는 게 32%야. 그런데 새누리당을 철옹성으로 지지하는 게 35%야. 죽었다 깨나도 투표하고 기어서라도 가서 투표하면서 1번 찍는 게 35%야. 그리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 다 합친 게 32%야. 그럼 나머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나머지 지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33%야. 그 사람들은 야당이 뭔가 해답을 내오면 그 중에 절반이 투표를 해요. 거짓말 안 하고. 지금 32%가 하나로 뭉치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하잖아. 그러면 중간에 있는 33% 중에 절반 혹은 적어도 10%가 투표를 해. 그러면 우리가 얻어내는 표가 총 43%야. 그러면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뭐라고 그래도 투표 안 하는 15%는 있어, 국민 중에. 최소 15%는요, 13%. 최소 13%는 옛날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때도 투표 안 한 13%가 있어. 그 사람들은 절대 투표 안 해. 걔네 빼고. 최대치가 87%야. 국민 87%가 투표를 한단 말이야. 그 중에서 35%는 87 중에 35%는 반드시 1번을 찍어. 32%는 야당표인데 갈라져 있어. 그리고 그럼 나머지가 뭐야? 87에서 35 빼고 32 빼면 얼마가 남아요? 딱 20% 남지. 그 20%인데 이 20%가 야권 세력이 분명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 그 중에 10% 정도가 넘어와요. 우리한테. 예. 10% 정도만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는 이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이 야권의 정치인들을 나는 전부 다 물갈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야권 정치인들이 진보 정당이든 새정연이든 너무 늙었어. 늙었다는 얘기는 뭐냐? 20년 이상 국회의원을 한 거야. 20년 동안 같은 얼굴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뭘 보느냐? 이 20%에 대한 이해를 똑바로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 20%가 너무나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내세우면 새누리당을 찍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다고. 내가 판단할 때 이 20%는 우리가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이 20%는요. 20% 중에 10%는 모르겠어. 근데 적어도 이 야권으로 올 수 있는 10%는요. 야권이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내세우면 투표하러 오는 사람들이야. 그게 42%. 자,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보는 정치 구도는 그래요. 여러분이 볼 때 어떠세요? 제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보는 정치파는 그래요. 5, 60대가 너무 많아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60대는 전부 다 박근혜 지지한 줄 알아요? 60, 80대가 전부 다 박근혜 지지한 줄 아세요? 어버이 연합에 왔다 갔다 하는 할아버지들 보고 전부 다 박근혜 지지한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60, 70대도 절반은 박근혜 잘한다는 생각 안 해요.
정말이야. 67, 80대도 절반은 박근혜한테 실망했어. 제가 지금, 자, 망치 부인이 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손. 망치 부인이 지금 보고 있는 판이 맞는 것 같다, 손. 우리 발 들어주신 강아지 여러분, 예, 반려견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예. 맞죠? 정확히 보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렇다라면 지금 야권이 정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돼. 그 정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되는데, 이 정책을 말이에요. 지금 뭐 무슨 김한길이나 안철수 같은 사람들은 진보적인 정책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막 거품을 물고 떠들고 있어. 잘못됐다고. 그렇지 않다고. 지금 국민들 이 10%가 투표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야권이 합치지 않아서. 둘째, 뭘 하겠다는지 분명하지 않아서야. 뭘 하겠다는지 분명하지 않아서야. 또 야권 지지층 10%, 그 사람들이 온전히 새정연을 찍으려면 이 사람들이 진보적인 주장을 해야 돼요. 22%는 무조건 새정연 지지자야. 태생적 새정연 지지자 22%야. 그런데 이 새정연이, 이 사람들은 새정연이 어떤 정책을 내놔도 지지하는 게 22%야. 그런데 이 새정연이 진보적인 정책을 내세우면 현재 진보정당을 지지한 10%도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데려올 수 있는 거야. 그럼 32% 먹지? 당은 하나로 되는 거지? 야권이 하나로 뭉치는 거지? 그리고 진보적인, 여기서 진보적이라는 건 뭐겠어요?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서민, 영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정부를 만들겠다. 정말 을들이 잘 사는 나라 만들겠다. 그렇게 어떤 정확한 이 홍보를 내놓으면, 그러면 이 10%가 와서 찍어준다고. 그리고 뭐라 그러나, 이 박근혜 지지자들이요, 이번 판은 나가리다 싶으면 나머지 10%가 안 붙어. 아까 그 20% 중에 10%는 누구냐 하면, 어떨 때 붙냐? 박근혜가 이길 것 같다. 여당이 이길 것 같다. 이명박 박근혜당이 이길 것 같다라면 나와서 투표를 해. 그래서 그들이 45%를 항상 먹는 거야. 근데 야권 10%는, 그 야당이 하나로 뭉치고 노무현이 나온다든가, 김대중이 나온다든가, 또는 뭐 탄핵이 됐다든가, 이렇게 뭔가 선명해지면 투표를 하러 나오는 게 그 10%야. 그래서 우리가 42%를 우리가 확실히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10%.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잠깐만.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내가 이렇게, 방향 감각이 없어.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35%야.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방향 감각이 없어. 이렇게 놓으면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35%, 그리고 새정연 지지자들이 22%, 그리고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최대 10%야. 그 다음에 중간 20%, 중간 20%. 그러면 여기서 이 중간 20% 중에 이 10%는 어떤 10%냐? 야권이 이길 것 같으면 투표장에 나오는 10%야. 반드시 이 야권으로 붙어. 그런데 이 10%는 자기네들, 그러니까 그 야권이 질 것 같으면 이 10%는 투표를 안 해. 근데 이 10%는 여권이 이길 것 같다 그러면 여권에 가서 투표하는 사람들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판을 만들어서 이길 것 같다. 그러면 새정연 22%, 진보정당 10%, 중도 10%가 합쳐서 42%가 돼. 그리고 얘네 쪽 10%가 투표하러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35대 42로 우리가 이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사관왕이에요?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일위에 등극했습니다. 쫓겨나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쫓겨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망치분에게 앙심을 품고 아프리카에 신고해서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에 등극시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쫓겨나주시고 쫓겨난 뒤에 신고해서 꼭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로 등극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때요? 내가 보는 판은 이래. 내가 보는 판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야. 야권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닌데 여기서 이 야권이 왜 뭉치지 못하고 왜 성공하지 못하느냐 하면 왜 성공하지 못하느냐, 지금 이 22% 중에 소위 무조건 2번을 찍는 22%로 이제 당선이 되는데 그 22% 중에 호남 출신 정치인이 문제야. 호남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호남 출신 정치인들은 호남에 태어났으니까 2번 달고 나와. 호남 출신이라서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느냐 하면 가령 지금 뭐 을들을 위한 뭐 을지로위원회 이런 활동 열심히 하는데 본척도 안 해.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을지로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도매시장 상인들이나 정말 그 뭐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그 지점장들이나 을들의 입장에서 또 버퍼링? 을들의 입장에서 그 정치를 해야 된다. 그게 을지로위원회예요. 그러면 그 을지로위원회가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언론에서 보도가 안 나와. 어쩌면 그렇게 언론 보도가 없는지 찾아도 눈에 단 한 번도 을지로위원회라는 데에서 활동한 내용이,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서민, 농민, 어민, 뭐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이 단 한 번도 포털 메인에 뜬 적이 없어. 내 말이 맞지? 응? 단 한 번도요 포털 메인에 을지로위원회 이야기가 뜬 적이 없다고. 정말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소위 이 그 새정치연합 안에 있는 그러니까 호남 출신, 호남에서 태어나서 2번이지만 실제로는 새누리랑 똑같은 그 인간들이 이런 을지로위원회에 관심이 없어. 얘네들은 재벌들한테 후원받아서 정치 오래 하는 게 목적이야. 재벌들한테 후원받아갖고 그 당 공천권 받고 그러니까 당 대표가 돼서 공천권 행사하고, 공천권을 왜 가지려고 그러는 거야? 공천권을 가지면 그 공천 헌금을 받거든. 그 돈 받아서 빚 갚고 이러려고 지금 이놈들이 그래서 당대표 흔들고 전당대회 하자고 지랄하는 거야. 왜 지금 전당대회를 하자고 그러냐면 전당대회를 해서 지금 또 방송이 좀 불안정한데,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를 바꾸고 지들이 공천권 행사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계파별로 나눠먹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하겠다. 그 공천헌금 받아먹으려고 지금 그 지랄 하는 거야. 내년 총선인데 지금 총선 앞두고 전당대회 하면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으로 당이 조각조각 찢어지고 결국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또 분당한다고 지랄하고 그럴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게 노동자들이 파업하기 때문이에요? 재벌들이 모든 이윤을 독식하기 때문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게 노동자들이 파업했기 때문이야? 아니면 재벌들이 독식했기 때문이야? 한번 써보세요. 경제가 망한 이유가 노동자 때문이야? 재벌 때문이야? 재벌 때문이죠.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게 이게 노동자가 파업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재벌들이 이윤을 독식했기 때문이냐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내가 볼 때 우리 국민들의 이 카메라가 지금 잠깐만요. 이게 카메라가 조금 아까 그 좌우 반전을 했더니 오류가 났나봐. 자, 깜빡깜빡해서 불과 10년 전에는요. 아니 불과 이명박 전에는 이명박 이전에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이유를 몰랐어.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야당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를 몰랐다고.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노무현 정부 말기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 노무현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알았어. 그죠? 솔직히 그랬잖아. 노무현 때 새누리당에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렇게 지랄할 때는 노무현이 경제를 죽인 줄 알았다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 노무현이 경제를 죽인 게 아니라 재벌들이 경제를 죽였다. 재벌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안 주고 중소기업에 납품값을 안 줘서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없고 그래서 나라 경제가 멈췄다. 이거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국민 50%는 이걸 알아. 자, 어때요? 내 생각에 우리 국민 50%는 알아. 지금 재벌들이 그 35% 빼고 국민 50%는 재벌들이 독점을 하기 때문에 이윤을 독점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됐다고 생각해.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죠? 맞다면, 그래서 내 말은 지금 우리 이 야당의 정책을 내오는 팀에서 애매하게 뭐 합리적 중도 세력 얘기하면서 합리적 중도 세력이 원하는 건 너무 지나치게 급진적인 경제정책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새끼들은 진짜 똥꼬에다가 18색깔 볼펜으로 문신 새겨줘야 돼. 야당의 정책팀에서 야당의 지금 선거 정책을 세우는 팀에서 야당이 지나치게 급진적인 경제정책을 세우면 안 된다고 얘기한 새끼가 있으면 그 새끼 똥꼬를 까고 거기다 18색깔로 똥꼬에다 문신 새겨줘야 된다니까? 18색깔 볼펜으로 똥꼬에 문신 새겨줘야 될 놈이야. 조카 신발끈을 풀어갖고 주둥이를 쪽쪽쪽쪽 묶어갖고 바늘로 쿡 찔러야 될 놈이라고. 지금 필요한 건 선명한 경제정책이야. 다수가 살아날 선명한 경제정책. 그게 없으면 야당을 찍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명한 경제정책, 서민을 살릴 선명한 경제정책. 뭐라고 얘기하면 돼? 재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부자들에게 그러니까 부자 세금을 정상화해서 복지 혜택을 늘리겠다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리고 재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공공의 일자리를 늘리겠다. 난 이 두 가지가 정책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저것들이 언론에다가 지랄할 거야. 공공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세금 부담이 너무 거세진다. 재벌들한테 거두면 된다니까요. 지금 재벌들의 창고에 있는 저 700조 원, 그 중에 절반만 건데다 써도 공공의 일자리 15년은 이끌어갈 수 있고요. 복지 혜택도 15년 갈 수 있어요. 그동안 저 새끼들 또 돈 700조 원 얻어놓을 거야. 그렇잖아. 재벌들이 전부 다 쭉쭉 빨아가지고 지금 돈을 다 지들이 먹고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꼴이 이 모양인 거야. 그런데 재벌들한테 350조 원을 세금으로 걷어. 그래서 그걸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싼 값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또 누구에게? 노동자들에게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게 하고, 만약에 기초생활비가 400만 원이다. 근데 4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생활비 지원해주고, 교육비, 교육정책 바꿔가지고 사교육비 안 들어가게 하고 이 사람들한테 무상 교육 다 시켜주고 무상 의료 시켜주고 350조면요 그거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설마요. 가능하다니까요. 노인들에게도 노인연금 주고 아이들에게 보육비를 주고 다 할 수 있어. 그 돈이면. 그놈들 돈을 100% 뺏는 것도 아니고 절반만 내놔라 해도 다 가능한 일이에요. 원래는 이걸 나라에서 하면 안 되고 재벌들이 노동자들한테 7천만 원씩 주면 되는 일이야. 모든 노동자에게 7천만 원은 줘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안 주니까 국가에서 걷어다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정책을 펴야 돼요. 지금 재벌들하고의 관계를 뭐 나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재벌들한테 뭐 잘 보여야 된다. 그러면 재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얕봐. 재벌들이 얕본다고. 350조를 걷겠다 그래야 이 새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100조 200조라도 내놓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나는 지금 재벌의 사내 보유금 500조 원 이거 법인세로 걷겠다 라고 얘기할 거야. 뭐 지랄하겠지. 막 언론에서 막 이경선 저 죽이려면 욕을 하겠지. 그러면서 야 500조 원 내놓을래 200조 원 내놓을래. 그러면 지들이 200조 원은 내놓겠지. 욕먹더라도 200조 원 받아다가 복지비용 푸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쓰게 되면 자생적으로 5년만 해도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먹어야 돼. 욕먹더라도 경제구조를 바꾸겠다. 그런 각오를 해야 돼. 지금 대통령이 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재인에 대해서는요. 솔직히 어떤 아줌마들 분위기가 문재인 되게 좋아해. 잘생겼지, 매너 좋지, 아내하고 사이 좋지, 목소리도 좋지. 그래서 이 문재인은 인간적으로는 되게 좋아해. 그런데 뭐라고 생각하느냐? 정치인으로서는 못 믿겠다는 거야. 왜 정치인으로서 못 믿겠나요?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아요. 욕먹으려고 안 한다. 착한 사람이려고 한다는 거야. 문재인한테 보여주는 느낌은 욕먹더라도 해야 될 일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최대한 남한테 나쁜 짓 안 하려고 그런다.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정치인 같지가 않다.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좋아하는데 가령 노무현은 욕하려면 욕해라. 나는 이 길을 간다. 그게 있었어. 하나같이 문재인에 대해서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노무현은 선명했다 그래. 노무현은 선명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상도 아줌마들도 노무현은 선명이라도 했지. 그러는 거야. 욕을 먹더라도 선명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원해. 내가 볼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정치인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새정치연합이 공약을 했다가 못 지키면 어떡하냐.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욕먹지 않기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금의 꼬라지에 말려 있는 거예요. 목표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명박이 747 박근혜가 474 우리가 그거 다 거짓말이고 개소리라 그랬어. 근데 걔네는 제시를 해.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가려는 노력을 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국민이 이명박 찍고 박근혜 찍었는 줄 알아? 그거야.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찍어주는 거예요. 정말로 그걸 할 거라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새정연 야권 지지자들은 747 거짓말 공약이라고 그래. 그런데 국민들은 747 공약에 분노하지 않아.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들, 이명박을 찍었던 사람들은 747, 474에 분노하지 않아. 그렇게 할 거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들이 찍어준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할 거란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이야. 야권 지지자들이나 야권 정치인들은 그 747이나 474를 안 했다고 화를 내. 그런데 박근혜나 이명박을 찍은 사람들은 그걸 할 거라고 생각하고 찍어준 게 아니라니까. 그런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찍어준 거야. 선명하거든. 방향이 보이는 거거든. 그런데 야권은 정동영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문재인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문재인은 선명하게 뭔가 제시하지 않았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투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하게 박근혜가 이겼던 거야. 정말 문재인을 지지한 사람, 내가 보기에는요, 문재인이 얻은 표가 김대중이 얻은 표나 노무현이 얻은 표보다 많을걸? 지금 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정동영, 문재인이잖아. 그 중에서 문재인이 얻은 표수가 내가 볼 때 김대중이 얻은 표수보다 많을 거야. 그지? 난 더 많았다라고 생각해. 예. 그때 이인재가 표를 갈라먹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절대로 안 찍었고 이인재가 새누리당 표를 갈라먹고 중도층을 빼먹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게 문재인이에요. 그런데 문재인이 2%가 부족했어. 왜? 문재인이 부족했던 바로 2%가 뭐냐면 야권 정책팀에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건지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내년 선거부터요. 그렇게 준비돼야 된다고 봐요. 내년 선거부터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 그 플랜이 나와야 돼. 그래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어떤 입법들을 해 나가겠다. 그거 제시하는 거야. 그 다음 대선에서 야권이 집권하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선명하게 제시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렇게 협력하겠다 하는 거야. 우리는 공산혁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공산당도 없고요. 신뢰할 만한 공산당이 없어요. 이미 공산당은 이미 망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변화는 뭐냐? 선거를 통한 혁명이에요. 선거혁명.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표를 얻는 거야. 내가 볼 때 우리 국민들 지금 준비되어 있어. 솔직히 있잖아요. 우리가 선명하게 어떤 그 해답을 제시하잖아. 그럼 나는 국민 지금 65%인데 70%가 우리를 지지할 수 있다고 봐. 새누리당 지지자 35%잖아. 그들 중에서도 우리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와요. 반드시. 그래서 선명한 경제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 선명한 경제정책이 급진주의라고 안 되는 새끼들은 전부 공천 주지 마. 그 새끼들이 당을 망치고 국민을 지금 핍박하는 새누리당의 부역자들이야. 친일파 새끼랑 똑같은 거야 그거. 일본어 앞잡이랑 똑같다니까. 우리는 세 번의 선거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나는 반드시 솔직히 얘기해서 법을 바꿔야 된다고 봐. 어떻게 바꿔야 되냐? 국민들이 대통령 끌어내릴 수 있어야 돼. 국민들이 법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국회의원도 끌어내릴 수 있어야 돼.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개지랄을 해도 국민들이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문제야. 국민 소환 제도가 없어. 그리고 대법원장을 투표해야 돼. 대법원장을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못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한마디로 법조인, 판사, 변호사, 검사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대법원장을 투표하게 해야 돼. 검사, 변호사가 검사와 변호사, 판사들이 판사를 투표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떤 판사가 좋은지 모르지만 법조인들은 가장 합리적인 사람을 찍을 거라고. 왜? 자기네들하고 연관되어 있거든. 자기네들에게 가장 유리한 합리적 판단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투표해서 대법원장을 투표하러 뽑아야 돼. 지금처럼 대통령이 임명하면 이렇게 박근혜 같은 꼴통이 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대법원에서 박근혜 강아지 짓을 하고 앉아있어. 그게 문제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돌아오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 이 세 가지 선거를 우리 국민들이 주도하는 판을 짜야 돼. 저 야당 애들한테 맡겨놓으면 지네 밥그릇에 정신이 어두워가지고 똑바로 정신을 못 차려요. 나는 솔직히 지난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나는 한 사람의 국회의원한테 너무 화가 나. 소위 작년 지방선거 때 김영식 살인교사 혐의, 서울시의원, 새정치연합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혐의, 그걸로 지난 지방선거 말아먹었어. 그 사람 누구야? 모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야. 나는
그 국회의원이 더 이상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지방선거 말아먹은 거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런 못돼 처먹은 놈을 보좌관으로 키워주고 시의원 공천까지 주고 그래서 작년 지방선거 말아먹었어. 난 그 정치인이 스스로 내년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해야 된다고 봐. 찾아보세요, 누군지. 그 지역 사람들은 알 거야. 문제가 된 지역, 문제가 된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불출마하겠다고 해야 된다고 난 생각해.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한마디도 뭐 안 하고 국정감사, 국정조사에서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는 국회의원들, 난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봐. 너무 오래 국회의원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나는 야당의 국회의원들 65세 이상은 출마하면 안 된다고 봐. 65세 이상은 비례대표로 노인 비례대표 2명 정도만 뽑아주고 지역구에선 65세 이상 출마하면 안 된다고 봐. 또 정말로 3선 이상 한 동네에서 했다. 그러면 3선까지 한 동네 했으면 다른 동네로 가야 된다. 적진으로 출마해라. 내가 분명하게 외치는 거야. 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적어도 가령 뭐 1심이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면 그런 사람은 출마하면 안 된다고 봐. 야권에서. 뭐요? 65세 이상 출마하면 안 된다. 또 그 3선 이상은 적진으로 출마해라. 사법적인 문제,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은 출마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얘네들이 출마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합니다. 예, 반드시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안 뽑아줘야 돼요. 65세 이상, 3선 이상 같은 동네 나오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비리 전력자, 이런 사람은 야권 후보에서 빼고 투표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을 스스로 안 찍어줘야 다시 못 나와. 뻑하면 탈당하고 신당 협박하고 이런 새끼들도 찍어주면 안 되지. 나는요, 야당을 바꿔보려고 그랬어. 안 되더라고. 새정치연합에 나의 요구를 계속 해봤어. 안 되더라고. 왜? 그들은 자기 밥그릇에 달려있어. 야당 의원들이 스스로 변해라. 이건 죽이 제 머리 못 깎는 거야. 스님이 자기 머리 삭발 못하잖아. 남이 해줘야 되잖아. 야당더러 스스로 개혁해라. 스스로 개혁해라. 개혁 못해. 불출마 선언 해야 될 인물들 쫙 있는데 안 해. 불출마 선언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이 떨어뜨려야 돼요. 국민이 떨어뜨려야 돼. 그들은 스스로를 개혁할 수 없어. 자기 살을 벨 수가 없다고. 그럼 우리가 베어내야 돼. 국민이 악착같이. 내가 내년 총선 때 그냥 전과 14범을 해버릴까 생각 중이야. 내년 총선 때 그냥 한 14건 고소당하고 14건 고소당하고 그리고 그냥 그 다음 대선에 출마해버릴까 생각 중이야.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나는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감옥 갈 각오를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3시에 잠이 깼어. 아니 2시 반부터 못 잤어. 2시 반부터 솔직히 7시까지 못 잤어요. 아니 6시까지. 왜 그랬냐면 우리 딸이 그 숙제를 하고 새벽에 이제 친구네 집에서 숙제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물론 가까운 거리지만 그 새벽에 애를 어떻게 혼자 오게 해. 데리고 오려고 내가 2시 반부터 깨갖고 기다렸어, 애를. 그런데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야. 난 이게 모니터를 꺼놔가지고 만약에 내 모니터를 켜놨으면 내가 방폭된지 알았을 텐데. 그리고 내가 새벽까지 계속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5시에 내 가슴에 그 성경 구절을 찾으라는 막 어떤 느낌이 오는 거야. 그러면서 뭘 찾으라 그러느냐? 무슨 단어를 찾으라 그랬냐면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이걸 찾으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성경을 다 외우지는 못하니까. 근데 그 성경 구절을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들어갔더니 딱 그 구절이 나오는 거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역대하? 예. 역대하라는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아삽 자손 마따의 현손 여이엘의 증손 분하의 손자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어려운 말인데 이 사람들 성이 없기 때문에 저 할아버지부터 이름을 쭉 나열하는 거야. 그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야. 메시지를 전한 거야. 야하시엘이 이르되, 그 말이 어려우니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내려가라. 적군은 시스고게로 올라올 것이다. 여루엘들 맞은편에서 너희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을 오늘 새벽에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찬양을 찾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찾으라고. 그래서 딱 찾았는데 여러 가지가 나와. 그런데 이 노래를 특별히 듣게 하셨어요. 예. 이 노래를 특별히 듣게 하셨는데 김종찬이라는 가수가 나중에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신 뒤에 이 찬양을 불렀더라고요.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주님 주신 따로 한 걸음씩 나아가다의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제가 왜 이 노래를 틀어드리냐면 사실 제가 지난 화요일 수요일에 야당에게 내일 집회를 잡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 그런데 야당은 저의 부탁을 거절했죠. 결국 야당은 안전한 집회를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고민했습니다. 전 고민했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두려워할 텐데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내일 이 사람들에게 내일 집회 장소로 나오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을 새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새정연 안에서 새누리당이랑 한마음으로 움직이고자 싶은 사람들이 장외투쟁에 반대하고 야당에게 힘찬 투쟁을 못하게 안에서 발목을 잡았겠지요. 그랬겠지요. 그래서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집회를 만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들으라고, 그리고 이 전쟁은 네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전쟁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주셔서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본인이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수없다, 거북하다 그런 분들 계시는데요. 저는 스님을 만나도 재수없거나 거북하지 않거든요. 스님께서 불가의 진리를 이야기하실 때 그게 재수없거나 거북하지 않아요. 저는 신부님을 만나서 신부님께서 그 성가곡을 부르시고 그 라틴어로 들어가 왜 그 천주교 기도문을 읽어도 저는 그게 전혀 재수없거나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은 남의 종교를 가지고 재수없다, 기분 나쁘다 그런 생각을 하시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불자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불자들에게 듣는 목소리로 내게 말씀하셨을 거다. 내가 만약 이슬람교 신자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슬람교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로 내게 말씀하셨을 거다. 저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부르든
알라로 부르든 절대자라고 부르든 이름 모를 신이라고 부르든 어차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단 한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종교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해요. 당신들은 어느 종교에 가서도 진리를 듣지 못할 거예요. 당신들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인권이라는 걸 제대로 지켜주지 못할 거예요. 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종교나 다른 사람의 철학에 대해서 이토록 존중해주지 못하면서 당신이 무슨 인권을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합니까? 결국 제가 지금 이 찬양을 틀었다고 재수없다, 개독교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결국 박근혜 지지자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언제 저는요 스님들하고도 친하게 지내요. 유튜브 찾아봐. 명진 스님 암자까지 찾아가서 생방송한 것도 있어. 정말로 도가 깊은 스님들은요 개신교 철학에 대해서도 인정해주세요. 정말로 도가 깊은 스님들은 이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설법을 해요. 명진 스님의 강연 들어봐봐. 이명박 시절에 이 명진 스님이 이명박 장로님 이러면서 왜냐면 옛날에 신학을 공부하셨던 분이야. 기독교인이었어. 기독교 철학을 쫙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오늘 내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독교의 교인들이 읽는 성경 구절 중에 이 전쟁은 네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전쟁이다 라는 구절을 읽게 하셨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갈렙의 기도를 듣게 하셔서 오늘 저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 그러니 너는 마땅히 너의 길을 가라. 그래서 저는 내일 2시에 광화문에 갈 예정이에요. 2시부터 광화문에 가서 무슨 아이쿱 생협에서 행사를 한대요. 그 아이쿱 생협 운동하시는 분들 인터뷰도 좀 해보고 광화문 거리에서 망치부인의 짧은 시사수다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시에 내일 4시가 되면은요 집회가 잡혔어요. 멈춰라 역사 쿠데타, 모이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그래서 내일 오후 4시에 서울 세종로 공원이라는 곳에서 범국민 대회를 한답니다. 이 주체가 누구냐 내가 좀 뭔가 좀 걱정이 돼갖고 갈까 말까 했는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이 단체라면 이게 이제 역사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수십 개 시민단체와 역사 교육자들 모임이에요. 여기에서 주도하는 집회입니다. 국민대회. 그래서 장소는 어디냐 하면 이 광화문이 있고 그 맞은편에 정부 종합청사가 있고 그 정부 종합청사 맞은편에 미 대사관이 있는데 미 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게 세종로 공원이에요. 예. 이 미 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게 세종로 공원입니다. 예. 세종로 공원을 찾아가는 거 잘 못하겠다 싶으시면 내일 이제 광화문으로 오시면 망치부인이 2시부터 4시까지 길거리 수다방을 할 거예요. 2시부터 4시까지 길거리 수다방을 할 거니까 그 광화문에서 망치부인을 찾으세요. 그래서 망치부인이랑 같이 저 세종로 공원으로 같이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일 2시, 예, 망치부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내일 낮 2시 광화문으로 오시면 돼요. 아이쿱 생협하는 코너나 아니면 세월호 광장 근처나 제가 방송으로 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찾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곳,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할 테니까 내일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내일 세종로 공원에서 4시부터 집회가 있고요. 거기 집회 참석할 거예요, 저도. 그리고 2시부터 4시까지가 망치부인의 길거리 수다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다치지 않게 조심하라고 그러셨는데 다칠 일 없을 겁니다. 내일 다칠 일 없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하셨거든요.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그리고 내일 우리가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면, 예, 저랑 같이 움직이시면 절대 다치지 않으실 거예요. 내일 오셔서 저랑 같이 움직이시면 절대 다칠 일 없을 겁니다. 뭐 하나님을 못 믿겠다, 저를 믿고 오세요. 저도 못 믿겠다, 그러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를 믿고 오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부터 75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75년 전. 1940년. 1940년 영화 암살 보셨죠? 염석진 같은 놈들이 득세하고 정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은 무수히 그들의 이 일본 놈들의 총칼 아래 죽어가던 시절입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죽었습니까? 죽어갔습니까? 그분들이 죽어가면서 억울하다, 아쉽다, 내가 괜히 독립운동했다 그러면서 죽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죽으면서 당당하게 외치셨을 것 같아요. 네가 오늘 나를 죽이면서 이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뒤를 이어 또 후배들이, 또 다른 전사들이 너희들과 싸우러 올 것이다. 내가 오늘 여기서 죽고 내 후배가 죽고 내 자식이 죽어도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나는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눈앞의 이익과 눈앞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과서 국정화는 이건 유신 독재를 부활시키겠다는 신호탄입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침묵한다면 박정희의 쿠데타를 침묵했던 그 시절의 지식인들과 똑같은 일이에요. 박정희의 쿠데타에 침묵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서 간첩도 아닌데 70일씩 60일씩 고문당하고 간첩 자백을 하고 그 자백 때문에 목매달려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또 그렇게 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갈 겁니다. 저는 그런 범죄에 가담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유신 독재 부활을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부활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에게 목숨을 걸고 맞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죽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내가 죽는다고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망치 부인이 죽으면 망치 부인의 뒤를 이어 또 제2, 제3의 우리 민주시민들이 나타나서 끝까지 싸워줄 거라고 저는 믿으면서 이 길을 갑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그 찬양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습니까? 그러면 내일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찬양을 듣고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기독교 사상을 몰랐지만 이 찬양으로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 싶으신 분들은 내일 망치부인과 함께 국정화 저지 국민대회에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뭐 조이팔, 캣맘, 하루 종일 캣맘 초등생, 지금 초등학생이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루 종일 캣맘과 초등학생으로 도배하고 있는 이 YTN아, 이 종편들아, 너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캣맘 조이팔한테 관심이 많았다고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지랄이냐? 대한민국의 아이들에게 획일화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이 독재를 미화하고 친일 매국노들을 미화하는 우상화하려는 이런 짓거리들을 침묵하고 니네가 언론이냐? 여러분, 우리 국민이 화났다는 걸 보여줍시다. 내일 우리 국민들이 이 세종로 공원 여기 가득 메우고요. 우리 국민들이 화났다 이걸 보여주는 토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날씨 청명하대요. 내일 청명한 광화문에서 진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우리의 지시를 정부 종합청사에 분명히 들리게 외쳐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 못 오는데 어떡하죠? 이 싸움 오래 갑니다. 예. 이 국정화 저지를 위한 이 싸움이요, 내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걸 내일 끝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도 기회는 많을 겁니다. 저는 이게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정화 저지 그 집회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일 시작으로 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그런 집회가 열리길 바라고, 제가 그런 집회 찾아가서 참석하고 발언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집회 준비하시는 분들 저한테 전화 주세요. 찾아갈게요. 찾아가서 내일은 일단 광화문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싸움 1년간의 싸움이에요. 앞으로 1년 동안 국정화 저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싸워 나갑시다. 내일 우리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절대적인 전능자께서 하신다니 믿고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거부감을 느끼셨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종교적인 거부감을 느끼신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고요.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들려드린 내용이니 기분 나빠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진짜로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망치 부인의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이 찬양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셨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들을만 하셨나요? 들을만 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네, 들을만 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광화문에서 모바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낮 2시 망치부인의 모바일 생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아마 내일 많이 방폭 있을 겁니다. 예, 방송이 자꾸 폭파되고 계속 그 끊김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저도 포기 안 할 거거든요. 내일 1000번 방폭시켜도 저는 1000번 리방할 거예요. 집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리방할 거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내일 서울에 못 오시는 분들은 계속 시청하러 오시면 됩니다. 내일 우리 기록 한번 세워보자고요. 몇 번 방폭당하나, 그리고 몇 번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시나. 예, 우리 내일 기록 한번 세우자. 예, 그 대신 방송 내용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 한쪽에 팩트TV 켜놓고, 예, 팩트TV 보시면서, 예, 유튜브로 팩트TV 보시면서 망치부인 방송 계속 진입하시는 투쟁 부탁드립니다. 자, 망치부인님 정말로 가고 싶지만 두려워서 못 가겠어요. 괜찮습니다. 지방이라서 못 가겠어요. 괜찮습니다. 내일 그 시간에 일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투쟁하실 방법은 또 있거든요. 뭔데요? 시청 투쟁! 시청하기 투쟁! 여러분이 내일 망치부인의 방송을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망치부인은 천군 만마 수천 명과 함께 참석하는 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내일 광화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시청 투쟁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당 1000, 일당 2000 될 수 있도록 내일 못 오시는 분들은 시청 투쟁해 주시고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세요. 망치부인 작년보다 살 많이 쪘다고 욕하지 마시고요. 예, 내일 오셔서 망치부인이랑 같이 한번 봄나게 국민의 주권을 행사해 봅시다. 지금까지 더본구 창동하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송이 열리자마자 달려와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망치부인 방송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추천해주신 2452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초콜릿으로 강제 추천을 못 받았더니 추천 숫자가 많이 작은 것 같아요. 예. 또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풍행국님, 참세상님, 여비고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방송 시간까지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낮 2시 힘찬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되지.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내일이 바로 우리의 기적이 시작되는 날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예. 아...